중국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천년 한자 전통, 14억 인구의 자부심, 세계 최대 언어 시장. 그들은 문자 체계의 우월성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이징대 언어학연구소가 한글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학습 속도 6배 차이, 표현 효율 3배 격차, 디지털 처리 속도는 비교 불가. 중국 최고 언어학자들이 인정했고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자 개혁론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지금부터 중국 언어학계를 뒤흔들 한글 설계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대학교 언어학연구소 소속 천희연 교수입니다. 2019년 가을 연구소 세미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비교였죠. 참석자 대부분은 중국 언어학계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한자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문자였으니까요. 한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철학이고 예술이며 문명 그 자체죠. 원로 교수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견은 없었습니다. 한자의 복잡함은 깊이의 증거였고 학습의 어려움은 정통성의 대가였습니다. 14억 중국인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를 의심하는 건 학문적 모독에 가까웠죠. 그런데 연구소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학습 비용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초등학생이 기본 문해력을 갖추는데 평균 6년이 걸립니다. 이건 영어권 3년, 한글권 1년과 비교하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방식의 문제야. 한자는 표의 문자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복잡함을 단점으로 보는 건 서구 중심적 사고 아닌가? 반론이 쏟아졌죠. 젊은 연구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어요. 한자에 대한 비판은 곧 중화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중국 언어학계의 분위기였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한자의 우월성은 자명한 진리였어요. 복잡함은 정보 밀도의 증거였고 학습 곡선의 가파름은 정교함의 대가였습니다.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세미나가 끝난 후 제 책상 위에는 한 권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 문자 체계의 구조적 효율성 분석, 예비보고서. 작성자는 그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불쾌감 반으로 보고서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간단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한자 3,500자 학습 소요 시간과 한글 24개, 자모 학습 소요 시간의 비교였어요.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야.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단순 시간으로 비교하다니. 저는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의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자의 목적은 사고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가가 효율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어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도구라면 효율성으로 평가받아야 했죠. 하지만 한자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건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데이터는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한글의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체계, 학습 곡선, 표현 범위, 디지털 입력 속도, 모든 항목에서 한자와의 비교가 이루어져 있었죠.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야. 도전이야.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자는 제 학문의 전부였고 중국 문명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한글 같은 작은 문자 체계가 한자를 위협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보고서를 읽은 다음 날 저는 연구원을 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리밍, 자네 보고서 읽었네. 흥미롭더군. 그런데 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 아닌가? 리밍 연구원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한자와 한글 학습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실험이라니? 네. 언어 배경이 전혀 없는 피험자들에게 두 문자를 각각 가르쳐보는 겁니다. 학습 속도, 읽기 능력, 쓰기 능력, 표현 범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거부하고 싶었어요. 결과가 뻔했으니까요. 한자가 진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작동했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실험 설계는 내가 직접 검토하고 결과는 연구소 전체 세미나에서 공개하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리밍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안했어요. 2주 후 실험 계획서가 완성됐습니다. 피험자는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 60명, 30명은 한자 그룹,
30명은 한글 그룹으로 나눴죠. 학습 기간은 4주. 매일 2시간씩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받습니다. 교재는 기초 문법과 일상 표현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교수님, 평가 항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문자 인식 속도. 둘째, 새로운 단어 읽기 능력. 셋째, 자유 장문 표현력. 넷째, 디지털 입력 속도입니다. 디지털 입력 속도. 그건 문자 효율성과 무슨 상관인가?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키보드와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지표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리밍의 말은 맞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평온했어요. 한자 그룹 학생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한글 자음 이름을 신기해하며 배웠고 한글 그룹 학생들은 1, 2, 3 같은 한자 숫자를 익혔죠.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한글 그룹 학생들이 벌써 간단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교가 보고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불가능해. 확인해보게. 직접 교실로 갔습니다. 한글 그룹 학생 한 명이 칠판에 적힌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학생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읽고 있었습니다. 2주 전까지 한글을 본 적도 없던 학생이었죠. 저는 한자 그룹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기본 한자를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아직 문장 읽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표음 문자의 당연한 특성이야. 한자는 표의 문자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3주 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글 그룹 학생들은 자유장문을 시작했어요.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자 그룹은 여전히 500자 암기에 매달리고 있었죠. 교수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조합형 문자니까 당연히 빠른 거 아닙니까? 한자 그룹 담당 조교가 항의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리밍, 실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겠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야. 교수님,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밍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자의 종류가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죠. 사고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는 속도와 효율이 다르다면 그건 문자 설계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4주차 마지막 날 최종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문자 인식 속도 한글 그룹 평균 0.3초, 한자 그룹 평균 1.8초. 6배 차이였습니다. 새로운 단어 읽기 성공률 한글 그룹 87%, 한자 그룹 23%. 거의 4배 격차였죠. 자유 장문 표현 단어 수 한글 그룹 평균 45개, 한자 그룹 평균 12개. 디지털 입력 속도 한글 그룹 분당 38자, 한자 그룹 분당 9자.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압도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시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저는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제가 직접 검토한 설계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리밍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약속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이 결과를 연구소 원로들 앞에서 발표한다. 한자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그들 앞에서 폭풍이 예상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치를 의심했지만 조작의 흔적은 없었어요. 통계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에서 한자를 압도했죠.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놓친 게 뭐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2020년 1월 베이징대 언어학연구소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래 세미나였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천이한 교수가 한자와 한글을 비교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었죠. 참석자는 평소보다 2배 많았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장, 청와대 중문과 주임, 푸단대, 언어학부 교수들까지 모였어요. 모두 한자 연구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학자 생활에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었죠. 천 교수, 준비됐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자와 한글의 학습 효율성 비교 실험입니다. 4주간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실험 설계 개요였죠. 청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피험자는 언어학 비전공 대학생 60명입니다. 한자 그룹 30명, 한글 그룹 30명으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학습 시간은 매일 2시간, 총 4주입니다. 교재는 기초 문법과 일상 표현 중심으로 동일하게 구성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주차 결과였죠. 1주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글 그룹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익혔고 한자 그룹은 기본 한자 100자를 학습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만족도는 비슷했어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내였죠. 그런데 2주차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글 그룹의 읽기 능력 곡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죠. 반면 한자 그룹은 완만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2주차 말, 한글 그룹 학생들은 간단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기초 문장이었죠. 반면 한자 그룹은 여전히 개별 한자 암기 단계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천 교수, 잠깐만요. 중국사회과학원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타당합니까? 한자는 뜻을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단순히 읽기 속도로만 평가할 수 없죠.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고 한글은 표음문자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목적은 문자의 철학적 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건 지나치게 실용주의적 관점 아닙니까? 문자는 도구입니다. 도구라면 효율성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3주차 결과였죠. 3주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글 그룹은 자유장문을 시작했습니다. 문법은 불완전했지만 자기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제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화면에 학생들의 장문 샘플이 떴습니다. 한글로 쓰인 짧은 일기였어요. 반면 한자 그룹은 500자 암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문장 구성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어요. 잠깐, 천 교수. 이번엔 청와대 중문과 주임이었습니다. 한글은 조합형 문자 아닙니까? 기역, 이은, 디귿 같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무한대로 글자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빠른 겁니다. 하지만 한자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의미를 가진 완성형 문자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공정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주인님,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그게 바로 설계의 차이입니다. 한글은 24개 자모 조합만 이해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자는 각 글자를 개별적으로 외워야 하죠.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설계 철학이라니, 그건 너무 단순한 결과가 말해줍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4주차 최종평가 결과였죠. 문자 인식 속도, 한글 그룹 평균 0.3초, 한자 그룹 평균 1.8초, 6배 차이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새로운 단어 읽기 성공률, 한글 그룹 87%, 한자 그룹 23%. 배운 적 없는 새 단어를 읽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은 자모 조합 원리만 알면 모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한자 그룹은 외우지 않은 글자는 읽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유 장문 표현 단어 수, 한글 그룹 평균 45개, 한자 그룹 평균 12개. 디지털 입력 속도, 한글 그룹 분당 38자, 한자 그룹 분당 9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종합비교 그래프였어요.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푸단대 교수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 교수, 이건 한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6000년. 중화 문명의 핵심을 단순히 몇 주짜리 실험으로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황이었어요. 저는 한자를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이건 편향된 실험 설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한자의 가치는 학습 속도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측정해야 합니까? 제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노는 있었지만 논리적 반박은 없었습니다. 세미나는 소란 속에 끝났습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어요. 몇몇은 저를 노려보며 퇴장했습니다.
리밍만이 조용히 다가왔죠. 교수님, 잘하셨습니다. 잘했다고? 난 방금 학계 전체를 적으로 돌렸어. 하지만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연구소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천희아는 선을 넘었다. 한자를 배신했어. 외국 문자를 옹호하다니, 학자로서 수치스럽다. 시험 설계 자체가 조작이다. 재검증이 필요하다.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책상에 앉았어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한글은 한자보다 빨랐고 효율적이었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자의 우월성은 제 학문의 전제였어요. 그 전제가 흔들리면 제 3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깊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일주일, 저는 학계에서 고립됐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했어요. 점심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커피룸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죠. 30년 쌓아온 관계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천 교수, 괜찮으세요? 리밍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이메일 확인하셨어요? 리밍이 급하게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MIT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메일함을 열었어요. 발신자는 제임스 화이트 교수였습니다. MIT 언어학과 주임이었죠. 세계적인 음울론 권위자였어요.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천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세미나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연구팀도 유사한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MIT가 관심을 보인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미나는 비공개였는데. 교수님, 참석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것 같습니다. 리밍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트위터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베이징대 연구진, 한글이 한자보다 6배 빠르다는 실험 결과 발표. 중국 학계 발칵 뒤집혀. 게시물 아래에는 세미나 슬라이드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누가 찍어서 올린 거였죠. 이건 누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최소한 이제 숨길 수는 없게 됐으니까요. 사흘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언어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험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도쿄대학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한자 문화권 국가로서 귀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심지어 한국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글 연구자로서 귀하의 실험 결과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13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세계 언어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학계는 당황했습니다. 천희안 교수, 당장 연구소장실로 오시오. 연구소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천 교수,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외국 대학들이 우리 연구에 대해 문의를 쏟아내고 있소. 소장님, 저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세미나 내용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유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 중국 언어학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단 말이오. 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천 교수의 연구가 뭡니까? 한자가 한글보다 열등하다. 이게 중국 학자가 할 연구요? 소장님, 저는 열등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학습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그 말이오.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중국의 한자는 시대착 오적 문자 체계라고 조롱하고 있소.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천 교수, 선택하시오. 연구 결과를 철회하든지 아니면요? 연구소를 떠나시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바친 곳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학자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조국을 배신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입니까?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입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소장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예, 교육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어요. 교육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소. 천 교수의 연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답니다. 공식 입장이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학계 문제가 아니오. 국가 문제가 됐소.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가 외교 문제로 번진 거였죠. 다음 날 중국 교육부 회의실에는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교육부 차관,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들, 그리고 저였어요.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연 교수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중국 문자 체계의 한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과학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 연구는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이 있습니다. 표의 문자와 표현 문자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학술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재실험을 제안하시오. 이미 MIT와 옥스퍼드에서 재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예. 천 교수의 실험 프로토콜을 입수해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달 후 나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제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천 교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데이터 조작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대학들의 재실험 결과가 나와도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차관님, 저는 한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자 체계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자는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학습 복선이 가파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동음이어 문제가 있죠. 완벽한 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자가 열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언론의 왜곡입니다. 제 연구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 교수, 학문의 자유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제 여론이 형성됐어요.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리밍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세요? 글쎄, 모르겠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야, 리밍. 때로는 진실이 사람을 다치게 해.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스모그 때문이었죠. 마치 제 미래처럼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세상에 나왔고 검증은 시작됐습니다. 진실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정치에 묻힐까요? 2달 후면 알게 될 거였습니다. 2020년 3월,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학계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 취급했고 학회 발표 초청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연구비 심사에서도 탈락했죠. 30년 경력이 2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밍과 함께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피험자를 100명으로 늘렸고 학습 기간을 8주로 연장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이었죠. 교수님, 오늘 MIT에서 결과 발표합니다. 리밍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MIT 언어학과 웹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자한글 학습 효율성 비교 재실험 결과 발표. 오늘 오후 2시 동부 표준시 실시간 스트리밍.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결과가 제 운명을 결정할 거였어요. MIT가 제 연구를 반박하면 저는 학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겁니다. 하지만 확증하면 교수님, 시작됐어요. 화면에 MIT 강당이 나타났습니다. 청중석은 가득 찼어요. 제임스 화이트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간 우리는 베이징대 천이안 교수의 실험을 재현했습니다. 피험자 80명, 학습 기간 8주,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화이트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먼저 실험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 교수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피험자는 언어학 비전공 대학생들이었고 한자 그룹과 한글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개요였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제3의 대조군입니다. 대조군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알파벳 그룹을 추가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26자를 학습하는 그룹이죠. 이렇게 하면 한글의 효율성이 표현 문자 일반의 특성인지 아니면 한글만의 고유한 특성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설계였습니다. 저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세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자, 한글, 알파벳. 첫째, 기본 문자 학습 시간입니다. 한자 그룹은 기본 500자를 익히는데 평균 48시간이 걸렸습니다. 알파벳 그룹은 26자를 익히는데 평균 12시간이 걸렸고요. 예상 범위였습니다. 한글 그룹은 24개 자모를 익히는데 평균 8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요? 리밍이 소리쳤습니다. 알파벳보다 빠르다고요? 화이트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단어 읽기 능력입니다. 8주 후 학습하지 않은 새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한자 그룹의 읽기 성공률은 28%였습니다. 외우지 않은 글자는 읽을 수 없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알파벳 그룹은 72%였습니다. 발음 규칙을 익히면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 그룹은 94%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실험보다 높은 수치였죠. 왜 한글이 알파벳보다 높을까요? 화이트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설계에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지만 발음 규칙이 복잡합니다.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죠. 예를 들어 read는 현재형과 과거형의 발음이 다릅니다. true, though, tow는 철자는 비슷하지만 발음이 전혀 다르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의 고질적 문제였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조합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자모 조합을 보면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 조합표가 나타났습니다. 기역아가, 기역어거, 기역오고. 규칙적이고 명확했어요. 셋째, 표현 효율성입니다. 8주 후 자유장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하루였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자 그룹은 평균 18개 단어로 장문했습니다. 알파벳 그룹은 평균 52개 단어였고요. 한글 그룹은 평균 67개 단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 한글이 알파벳보다 높을까요? 다시 설계로 돌아갑니다. 한글은 자모 조합만 알면 머릿속 모든 소리를 즉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표현 사이의 간격이 최소화되는 거죠. 화이트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디지털 입력 속도가 아니라 수기장문 속도입니다. 손으로 쓰는 속도요? 청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손으로 쓰게 했습니다. 한자 그룹은 분당 평균 14자, 알파벳 그룹은 분당 평균 38자였습니다. 한글 그룹은 분당 평균 42자였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설계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화이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최소한의 기호로 최대한의 표현을 구현한 문자 체계입니다. 24개의 자모만으로 10,000개가 넘는 음절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놀라운 설계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마지막으로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8주간의 학습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은지 물었죠.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자 그룹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너무 어렵다, 암기량이 과다하다고 답했어요. 알파벳 그룹은 3.6이었습니다. 배우기는 쉬운데 예외가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었죠. 한글 그룹은 4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쉽다, 더 배우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종합결론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첫째, 천희안 교수의 연구 결과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재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둘째, 한글의 효율성은 표음 문자 일반의 특성이 아니라 한글 고유의 설계 때문입니다. 알파벳과 비교해도 한글이 우수했습니다. 셋째, 이건 한자의 열등성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자 체계마다 설계 철학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학습 효율성도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화이트 교수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 원리는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디지털 시대에 더 유효할지도 모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리밍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교수님, 해내셨어요. MIT가 확증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중국 학계는 뭐라고 할까요?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날 중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MIT,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 공식 인정. 중국 문자 체계, 국제학계에서 충격. 한자 개혁론에 재점화되나? 베이징대 연구소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연구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천 교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상황에서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MIT가 증명한 건 한글의 효율성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한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할 수는 없을까? 소장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천 교수, 당신은 정말 학자로군요. 그날 밤, 저는 리민과 함께 새로운 연구 계획을 짰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를 분석하고 한자 교육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스모그가 거친 거였습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 맑아졌습니다. MIT 발표 다음 날 아침, 베이징대 언어학연구소는 전쟁터였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간신히 들어갔죠. 천 교수님, MIT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공세를 피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계 언어학계, 한글 우수성 공식 인정, 중국 한자 교육 시스템 전면 재검토 불가피, 5,000년 전통 한자, 효율성 논란 휩싸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이었어요. 천 교수, 긴급 회의입니다. 1시간 후 사회과학원 본관으로 오십시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출발했어요. 회의실에는 중국 언어학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난징대 교수들이었죠. 모두 한자 연구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심각합니다. MIT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도쿄대, 심지어 파리 소르본대학까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한자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탁자 위에 보고서가 던져졌어요. 두께가 300페이지는 됐습니다. 옥스퍼드의 재실험 결과입니다. 피험자 120명, 학습 기간 12주. 결과는 MIT와 동일합니다. 한 교수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다른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결과가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14억 인구가 배우는 문자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교육 예산, 교재 개발, 교사 양성, 모든 게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수천억 위안입니다. 게다가 문화적 자존심은 어떻게 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천 교수, 당신이 시작한 일입니다. 해법을 제시하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여러분, 저는 한자를 폄하하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객관적 사실. 그 객관적 사실이 지금 중국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소. 푸단대 교수가 탁자를 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원장이 말렸습니다. 천 교수, 계속하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되 한자의 고유한 가치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하지만 교육 방식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라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글의 조합 원리를 한자 교육에 적용하는 겁니다. 한자도 부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체계화하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징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 오래전부터 제안됐던 방법 아닙니까? 하지만 실행된 적이 없었죠. 왜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통을 해친다는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한자를 조각내서 가르치는 건 본질을 훼손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중국 교육 시스템 전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차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국무원 회의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제는 한자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국무원의 지시입니다. 첫째, 한자 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을 6개월 내 제출하라. 둘째, 국제학계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라. 셋째, 한글 연구팀을 공식 구성하라. 한글 연구팀이요? 누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글의 설계 원리를 분석하고 한자 교육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팀장은 천희안 교수가 맡으시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를요? 당신이 시작한 일입니다. 당신이 끝내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차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공식 임명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한 상태로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리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리밍, 우리 큰일 맡았어. 무슨 일인데요? 한글 연구팀을 만들래. 그리고 한자 교육 개혁안을 짜래. 리밍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교수님의 연구가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이 아니야. 이건 책임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대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언어 교육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가 폭발했습니다. 한자 교육 개혁 추진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한자가 한글보다 못하다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MIT가 증명했잖아.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지. 전통을 버리는 거냐?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효율성과 전통 둘 다 지킬 방법은 없을까?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보수파는 전통 보수를 외쳤고 진보파는 개혁을 요구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세종학당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리밍이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내한글 학습 수요가 폭증했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청자가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대요. 중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뭐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온라인 한글 강좌도 대박이래요. 한 강좌가 이틀 만에 수강생 5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MIT 발표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사회현상이 된 거였어요. 교육부 차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천 교수,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이 예상보다 크게 번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응 말입니까? 한자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캠페인입니다. 동시에 한자 교육 개혁안을 빠르게 내놔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우리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석 달입니다. 석 달 안에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리밍, 우리 석 달 안에 불가능한 걸 해야 돼. 무슨 말씀이세요? 5,000년 전통을 바꾸는 거야. 석 달 만에. 리밍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수님, 이미 시작됐잖아요. MIT가 증명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밍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연구팀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에서 젊은 언어학자 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모두 한자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되 한자의 고유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자 부수 체계를 재정비하는 건 어떨까요? 기역, 이은, 디귿처럼 한자도 기본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더 있습니까? 디지털 입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글은 조합형이라 입력이 빠르잖아요. 한자도 부수 조합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커졌습니다. 언론은 매일 진행 상황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4억 인구가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자를 쓰고 있었죠. 내가 정말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석 달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구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한글의 설계 원리를 분석하고 한자 교육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5잔씩 마셨고 연구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가장 큰 발견은 부수 체계의 재정립이었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한자 214개 부수를 기능별로 재분류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렸어요.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이 소리를 나타내듯 한자 부수도 의미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물수 부수는 물과 관련된 글자를, 나무 목 부수는 나무와 관련된 글자를 만들죠. 이걸 체계화하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하게. 예를 들어 강자를 가르칠 때 단순히 외우게 하지 말고 물수 부수와 공장공의 조합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강이다. 이렇게요.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한자에 적용하는 거였어요. 좋아. 이걸 기본 프레임워크로 삼자. 다른 팀은 어때? 디지털 입력팀 리더가 보고했습니다. 부수 조합 입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병음 입력보다 30% 빠릅니다. 테스트 결과 분당 평균 입력 자수가 9자에서 13자로 증가했어요. 교재 개발팀은요? 초등 1학년 교과서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한자를 하나씩 통째로 외우게 했지만 새 교재는 부수 조합 원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파일럿 테스트에서 학습 속도가 40% 향상됐습니다.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데이터는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 협력이었죠. 교수님, 한국국립국어원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리민이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한중공동언어 교육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한글 전문가들이 중국 한자 교육 개혁에 자문하고 중국 한자 전문가들은 한글의 한자어 교육에 협력하는 겁니다. 한자어 교육이요? 네. 한국어의 60%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하지만 젊은 한국인들은 한자를 잘 모릅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윈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첫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연구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국립국어원 박준호 원장이었습니다. 천 교수님,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한글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동료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저는 한글을 높이려던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학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세종연구소 회의실에는 양국 전문가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은 한글 연구자들이었고 중국 측은 한자 교육 전문가들이었죠. 박 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한글과 한자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자 문화의 양대 축이죠. 중국 측 대표로 제가 답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간 한글의 설계 원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5000년 한자가 600년 한글에게 학습 효율성에서 밀린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글은 최소 단위로 최대 이율을 추구했고 한자는 의미 전달의 풍부함을 추구했어요. 둘 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한국 측 연구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양쪽의 장점을 결합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입니다.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렸어요. 한글의 강점은 체계성입니다. 24개 자모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죠. 한자의 강점은 정보 밀도입니다. 한 글자의 풍부한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는 한자 교육에 한글의 체계성을 도입하고 한글 교육에 한자의 의미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첫째, 한자 부수 체계를 한글의 자모 체계처럼 재정립합니다. 214개 부수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조합 원리를 명확히 하는 거죠. 화면에 샘플 교재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해자를 가르칠 때 물수 부수와 어머니 모의 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머니처럼 모든 생명을 품는 물, 그래서 바다다. 이런 식으로요. 한국 연구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둘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입력 시스템입니다. 한글은 자모 조합이라 키보드 입력이 빠르죠. 한자도 부수 조합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로운 입력 방식으로 한자를 치는 장면이었어요. 기존보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셋째, 교차 학습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는 겁니다. 서로의 문자 체계를 이해하면 자국 문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한자를 모르면서 한자어는 쓰잖아요. 도서관, 학교, 컴퓨터 같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한자어 교육에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자의 의미 체계를 가르치되 한글의 효율적 학습 방식을 결합하는 거죠.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구체적 협력 방안들이 쏟아졌어요. 공동교재 개발 한글 한자 통합 학습 교재, 교사 교류, 프로그램 양국 교사들의 상호 연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AI 기반 한글 한자 학습 시스템, 공동연구과제 동아시아 문자 교육혁신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후 박 원장이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천 교수님, 솔직히 처음엔 교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라니요? 한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중국이 한글 우수성을 내세워서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줄 알았죠. 그럴 리가요. 저는 학자일 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학자셨어요. 자기 나라 문자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용기 있는 학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저도 배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한국 학자들의 오랜 연구 덕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체계를 정리하고 원리를 밝혀냈기에 제가 비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국경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한국 소주와 중국 바이주가 섞였어요. 다음 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죠. 세종대왕이 책을 펼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리밍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문자를 만들다니요. 맞아.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했어요. 어려운 한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을 보고 쉬운 글자를 만들었죠. 그게 한글입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14억 중국인을 위해 한자 교육을 개선하는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밍 말이 맞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연구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글의 지혜에서 배우는 한자 교육혁신 방안. 더 이상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어요. 한글과 한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14억 인구가 사는 나라였죠.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5,000년 전통을 바꾸는 일, 14억 인구의 교육을 혁신하는 일.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 동료들이 함께하니까요. 진실이 편이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20년 6월 베이징 인민대회당 대강당이었습니다. 중국 교육부 주최 한자 교육혁신 방안 발표회가 열렸어요. 1,000명이 넘는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교육청 국장들, 대학 총장들, 초중등 교장들이었죠. 그리고 특별 초청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국립국어원 대표단, MIT 언어학과 교수진, 유네스코 교육국 관계자들이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석 달간의 결실이었습니다. 천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발표가 중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부담받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관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개회사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5,000년 한자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천희안 교수의 연구는 처음엔 논란이었습니다. 한자가 한글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는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지혜에서 배우고 한자의 강점을 살리기로 했어요.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천희안 교수님, 나오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베이징대학교 천희안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지난 6개월, 저는 한 가지 질문과 싸웠습니다. 왜 한글은 배우기 쉬운가? 답을 찾기 위해 MIT, 옥스퍼드,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글 자모표가 나타났어요. 한글의 핵심은 최소 단위의 체계화입니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호만으로 11,100개가 넘는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조합의 마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자는요? 한자도 조합형 문자입니다. 214개 부수가 조합돼 수만 개 한자를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통째로 외우라고만 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화면에 기존 한자 교과서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십시오. 강강자를 가르칠 때 그냥 이게 강이다 외워라 했습니다. 왜 물수 부수가 있는지, 왜 공장공과 합쳐졌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교과서 샘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 교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수보수는 물과 관련된 뜻이에요. 공장공은 소리를 나타내죠. 물이 흐르며 소리내는 곳, 그래서 강입니다. 학생들은 원리를 이해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체계 학습이 되는 거죠.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로 전체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00개 기본 한자를 부수 조합 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15개 학교,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학습 속도 기존 방식 대비 45% 향상.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한자를 익혔습니다. 이해도 68% 향상.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학습 만족도 5점 만점에 4.3. 기존 2.6과 비교하면 압도적 상승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연구진과의 공동 작업 사진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한국국립국어원과 협력했습니다. 한글의 지혜를 배우고 한자의 강점을 나눴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새로운 플랫폼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중공동언어 학습 플랫폼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여기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학생들은 한자를 배웁니다. AI가 각자의 수준에 맞춰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죠. 시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글로 안녕하세요를 쓰고 한국 학생이 한자로 니하오를 쓰는 장면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로의 문자를 배우면서 자국 문자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한글의 체계성을 보며 한자의 부수 체계를 이해했고 한국 학생들은 한자의 의미 깊이를 보며 한글 한자어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박 원장이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자 문화의 양대 축이죠. 한글은 효율성의 극치이고 한자는 의미 전달의 예술입니다. 둘 다 위대한 문자입니다.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선합니다. 한글에게 배우고 한자를 발전시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공식 채택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새 교과서를 보급하고 교사 재교육을 시작합니다.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또한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한중언어 교육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교사 100명씩 교류합니다. 박 원장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천 교수님, 한자 포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자를 포기하자는 주장은 지난 100년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한자는 중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개선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한글이 우수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자는 한 글자의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죠. 사랑 애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담겼습니까? 이건 한글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문자마다 강점이 다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한글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중국은 한자의 현대화를 추구합니다.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럽죠. 그날 저녁 연구팀과 한국 대표단이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천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내셨어요. 박 원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국 동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의 용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자국 문자의 약점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잔을 부딪혔습니다. 리밍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세요? 6개월 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무슨 말? 진실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진실이 사람을 다치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랬지. 하지만 오늘 증명됐어요. 진실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킨다는 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스모그가 완전히 거친 거였습니다. 리밍, 이제 시작이야. 14억 명이 새로운 방식으로 한자를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한글도 배우겠지. 상상해봐. 10년 후엔 중국 젊은이들이 한글도 쓰고 한자도 잘 쓰는 거야. 멋지네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자를 이해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늘어날 거야. 그럼 한중 문화 교류가 얼마나 깊어지겠어? 동아시아가 하나로 가까워지는 거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이징대 강의실에 섰습니다. 신입생들 앞이었어요. 여러분, 언어학 입문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완벽한 문자는 존재하는가입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완벽한 문자는 없어요. 한글은 효율적이지만 동음이어 문제가 있고, 한자는 의미가 풍부하지만 학습 곡선이 가파르죠. 알파벳은 간단하지만 예외가 많고, 아랍 문자는 아름답지만 모음 표기가 복잡합니다. 칠판에 문자들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기.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개선하는 거죠. 한글에게 체계성을 배우고 한자에게 의미의 깊이를 배웁니다. 이게 학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래의 문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엔 하나의 완벽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 문자가 공존하며 서로 배우는 세상이 올 겁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다양한 문자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럼 한자는 살아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변화할 겁니다. 더 배우기 쉽게, 더 쓰기 편하게요. 그게 진화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적응이죠.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한글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대학에 한글 강좌가 새로 생겼어. 다음 학기에 신청해봐. 기역, 이은, 디귿부터 시작하면 돼. 한 달이면 기초는 마스터할 거야. 정말요? 그렇게 빨라요? 한글이 그래.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거든.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한자 자전이었고, 하나는 한글 교재였습니다. 두 책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왼쪽엔 복잡한 한자들이 빼곡했고, 오른쪽엔 간결한 한글이 정돈돼 있었어요. 둘 다 아름답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6개월 전, 저는 고립됐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배신자 취급받고 학계에서 매장될 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 연구를 공식 채택했고, 한국과 파트너가 됐으며 학생들이 새로운 길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진실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의 지혜를 존중하고 한자의 가치를 지키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법을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한자를 지켜온 중국 선조들의 집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문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시대였습니다.